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불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고요. 이 회고록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이었죠.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두고 첫 단독 외교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뭐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된 논란은 이미 5, 6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논란입니다. 근데 이게 그 고발된 시점이 그동안 논란이 쭉 존재했다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에 김 여사가 이제 고발이 됐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보수 측에서 타지마할 논란을 다시 꺼내들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고발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발 시기 자체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물타기적 성격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 물론 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또 다시 불거지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회고록이 이제 첫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이게 지금 어쨌든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 1부 여기에 지금 같이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하나는 인도 측의 방문 요청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예비비로 그것을 방문한 것이 적절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외교 과정에서 있었던 인도의 어떤 초청 여부 사실 확인, 그다음에 예비비 그 편성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중앙지검 형사 1부가 김 여사 사건과 같이 수사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지만 오래된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고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특검 얘기를 꺼내는 것이 결국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나 또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뭔가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시점상에 이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럼 여권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특검도 같이 하자 이렇게 뭐 입장 정리하면 가장 깔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냥 물타기 용어로 그냥 한번 하는 거라면 국민들은 그거 바로 알죠. 물타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셨거든요. 네. 물타기가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이름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아닙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내용을 읽지 못했지만 제목에서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김정숙 여사의 그 인도 방문 관련해서 이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린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측에서 고위급 인사를 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위급 인사가 문체부 장관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문체부 장관에서 왜 김정숙 여사로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지마할 저는 못 가봤지만 누구나 가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사가 거기까지 가서 사진 혹시 보셨으면 이 사진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인도 관계자랑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단독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이른바 사진 잘 찍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 물리치고 단독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보고서 형태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독 외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국민과 거리가 너무 크다, 갭이 너무 크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야당에서 특검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 그거에 대해 물타기 하기 전에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그 주어에 김건희 여사라고 했을 때 지금의 야당 그 문제 없다고 할 자신이 있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거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 부분 다 문제 없고 예전 건데 이거를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사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고, 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공개 활동을 네.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 활동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불교계 이제 공개 행사에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혹부터 좀 해명하고 대중 앞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독 외교 어떻게 보면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했던 외교의 성과의 일환으로 그런 일련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로서 당연히 참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의혹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른바 명품백 관련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서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 그 부분은 캄보디아를 대통령이 2022년에 10월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만나고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산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받고 되돌아간 사연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캄보디아 총리가 정상회담과 오찬 자리에서 아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서로 간에 얘기하는 와중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리 반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감정기에 어떻게 보면 사리가 일본으로 사리가 다른 나라로 간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보스턴 미술관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산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지한 게 200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 이 사리를 반환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협상을 하다가 2013년도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지난해 보스턴에 갔을 때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서 결국은 반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마저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인공이란 그런 표현까지는 했거든요. 그렇다면 배우자로서의 외교 어떤 역할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로서 그 이후에 행사가 있다면 일정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고요. 자연스러운 어떤 일정 속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개 행보가 재개가 됐고 야권에서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 고위 인사 직후에 공개 활동이 재개된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외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 본인이 노력한 어떤 결실을 맺는 행사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5개월 동안 왜 자맹했냐 이거예요. 자맹할 때도 아무 말이 없고 나올 때도 아무 말 없고 그럼 본인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는 안 나오고 이게 지금 그 김 여사 관련해서 부속실 설치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명품백 논란이 5개월 전에 처음에 이제 그 불거졌어요. 그러면은 5개월 동안 자맹한 이유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의 그런 그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럼 다시 복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개월 전에 자맹을 시작할 때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복귀할 때도 아무런 설명 없이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김기용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절하지 못했다, 뭐 부적절했다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2번 했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2번 발언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앞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 중앙지검이 이제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하는데 지난 1월 달부터 김 여사 소환 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지검 내부에서. 그랬더니 2월 달에 야당이 그 얘기를 듣고 질문한 거 아닙니까? 경질성 인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결국은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질되고 나서 이제 결국은 김 여사의 행보가 재개가 되니까 이번 검찰 중앙지검에 대한 인사, 그다음에 고위급 인사가 결국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면은 봐주기 수사, 뭔가 짜맞춰진 수사 이런 수사로 소위 그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 대통령이 내가 사과했으니까 이제 나와도 돼. 뭐 이러면은 끝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5개월 동안의 행사 소위 말해서 자맹에 대해서 시작할 때도 설명이 없고 다시 복귀할 때도 그냥 모든 거를 그 대통령의 임의로만 판단하는 것 같아서 과연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과연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또는 명쾌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복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야권 지도부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도를 보면은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거부권 행사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행보에 있어서 임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그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그동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미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나 여권 내부에서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하나의 시험대로 등장을 한 게 지상병 해검 특검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조차도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는 여론조사가 지난번에 19%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다수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다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 아니냐.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뭐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 썼더라고요. 국민의 인내심을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는 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말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뭐 퇴진이나 이런 또 다른 정치적 요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있을 것이고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목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여당 입장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실 입장은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이 어떻게 보면 초헌법적이고 법률이 없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얘기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는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어떻게 보면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까지 제2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그거를 합의를 했을 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수사에 있어서 미진하면 나부터 이 특검을 주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검이란 게 지금 우리 평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의도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이 국민들이 지금 일정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알릴 부분이 있는 게 특검 추천은 민주당이 2명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특검의 목적이 어떤 외압보다는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걸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런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진실로 향하는 과정이 있어서 수사가 미진하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특검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당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의 상황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 않은 다음에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또다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할 때 그 사이의 간격에 뭐가 있냐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국민과 야당 또한 지금의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이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일시 귀국을 하면서 민주당 개파 구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의 어제 귀국 일성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숭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전 지사의 귀국 일성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 역학 관계에 관심이 상당히 쏠린 이 상황에서 김 전 지사는 친문에 좀 구심점이 될 것 같다,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친문계를 비롯해서 뭐 비명계가 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직은 뭐 타이밍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지금 중심에 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봐요. 일단은 상황을 놓고 보면 김경수 지사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심이 되려면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요. 상징성은 있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니까. 하지만 본인이 이제 아직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출마를 하려면 28년인가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뭔가 행보를 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기에는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성숙치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권이 바뀐 게 몇 번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열린우리당으로 한번 주도권이 넘어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바뀌어온 적이 있는데 이게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당내에서 분당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주류 권력이 교체되는 게 이번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뭐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소위 86 운동권 사이에 분당을 거치면서 주도권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 이름은 그대로고 당원들도 그대로인데 의원들만 바뀌었어요. 이런 사례가 민주당 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친명 지도부와 그다음에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소위 친명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아직 활동 시작도 안 한 단계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새 주류에 대한 대안 또는 비판 그룹 이걸 얘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래서 아직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차기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 1, 2년 정도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뭔가 친명그룹 중심의 민주당이 굉장히 오류에 빠지거나 또는 문제의 한계에 봉착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친문그룹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의 여지가 생기지 아직은 그런 구심점도 없고 타이밍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민주당 내부의 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좀 더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는 출마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지선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 지금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세력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류는 친문이었는데 저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주류를 잃었죠. 비주류가 됐죠. 그런 어떤 허함, 그런 공간, 그 허탈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부름, 어떤 환대 그런 거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특히 이제
친문 그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유죄를 받은 게 드루킹 댓글 사건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에 있어야 꽃이 선거인데 이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사리 사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결과도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지금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발언으로 의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면됐죠 그때. 근데 복권이 안 됐는데 사면됐기 때문에 제가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복권이 되는 것도 국민적인 감정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권은 누구보다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란 거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복권까지 할 사안과 부분은 어떻게 보면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이쪽이 벌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 체제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정권 교체가 됐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그 과정의 문제는 또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만이 커져서 뭔가 이재명 체제가 기울어진다고 될 때 그 시점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조국 대표가 1심, 2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공간에 허한 거는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친문 진영의 간절함이 현실화되고 그게 어떤 뭔가 복권을 위한 운동으로도 이어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그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뭐 일부 이제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뭐 탈당을 한다던가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의 권리를 좀 강화하겠다라면서 좀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뭐 수습될 거라고 봅니다.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사실은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이제 당선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당선되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반발감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제 우원식 그 당선인,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86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뭐냐하면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 1차 체포 동의안 표결입니다. 이 당시에 공론화되지 않은 과정에서 소위 반란표가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적극 지지층이 굉장히 강렬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추미애 국회의장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거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나타난 거고 그게 이제 반발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달래고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는 될 거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 측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체제라든지 또는 국회의장의 역할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결국은 강성 우원식 의원도 강성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하고 또 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직 계열화 이 논란에 대한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앞으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하나의 참고 사례로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리더십에 어떻게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지층 달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힘을 줄 테니까 뭔가 더 조정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본인한테 본인의 힘을 더 확대시키는 강화시키는 어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 그 체포 동의안 통과 이후에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이 보여준 건 어떻게 보면 수박 테러 아닙니까? 사실상 뭔가 간별사 역할을 하면서 그때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지난해 말에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어떤 비율, 이 비율을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했습니다. 결국은 권리당원의 힘을 강화시킨 거죠. 권리를 강화시킨 거죠. 결국 이번도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추 당선인을 통해서 어떤 국회를 강하게 압박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방탄 국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계획은 차질이 빚어졌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본인의 권한, 본인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도 좀 짧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전대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입장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뉴스가 되나 싶은데 또 여권 인사인데 여권에 대해서 비판한 게 눈길을 끈 걸로 보여요. 근데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해야죠. 조금 있으면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숨 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직구 금지 조치 비판은 사실은 앞뒤가 바뀌었죠. 지금 뭐 제 주변에 직구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 갑자기 금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우리 아이들 몸에 너무 나빠요라고 얘기하면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 정부가 굉장히 탁상 행정을 했다. 비판받을 일이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가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본인은 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할 건 하겠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의사 표현으로 읽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대에 출마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침묵을 깬 이제 타이밍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목격담 정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거리감을 해서 뭐 차별하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앞서간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형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 실제로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비운 노선으로 갔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전대에 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어떤 포인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지지자들의 어떤 그게 아주 직접적으로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좀 없는 상태에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럴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